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리의 마지막 수업 준비했습니다. 모리 슈워츠 지음, 김승욱 옮김.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전 세계를 울린 죽음 앞에 선 노 교수의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간절한 목소리. 모리 슈워츠는 77세가 되던 1994년 흔히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병에 걸리면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병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공포에 떨거나 너무 우울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의 즐거운 관계마저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모리는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널리 알리는 일을 시작한다. 모리는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삶의 옷자락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호소했으며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을 담아 실질적인 충고들을 썼다. 그것이 바로 이 책 모리의 마지막 수업이다.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동시에 삶을 확고하게 긍정하는 책 모리의 마지막 수업은 인생, 사랑, 질병, 죽음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책 앞부분에 제자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 중에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에 유난히 주근깨가 많던 소년 모리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시카고 빈민가의 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첫 번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모리는 일찌감치 상실감에 민감한 상실감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실감에 민감한 누군가의 애정에 늘 굶주려 있던 소년 모리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새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우린 새어머니 덕분에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라고 선생님은 회상했습니다. 친자식이 없던 새어머니는 모리와 그의 남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새어머니를 통해 모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움에 대한 열정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리 선생님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분이 세운 가장 원대한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만드는 것,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 모두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이 책 모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선생님은 마지막 몇 달간 혼신의 힘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던 선생님은 옷깃에 마이크를 꽂고 이 책의 내용들을 구술해야 했는데 심한 기침과 발작으로 그나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남기고자 하는 가르침을 일종의 잠언집으로 완성했고 그 잠언들에 대한 자상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모리 선생님의 최초의 잠언집이자 마지막 강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 간 한 노스승의 삶을, 그의 죽음을, 그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향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이 시대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랑과 연대,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진솔하고도 아름다운 이 가르침들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제자 폴 솔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장에서 부분 발췌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1994년의 어느 날 나는 내가 ALS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병의 정식 명칭이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며 루게릭병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이제 곧 내 몸의 부위들이 서서히 굳어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나는 우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삶 쪽에 남을 것인가?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남은 삶과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 끔찍한 세상을 완전히 포기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다름없이 삶에 충실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결국 후자 쪽을 택했습니다. 남은 삶 자체가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만이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충분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슬퍼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나 역시 내 몸의 변화와 죽음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처럼 위엄과 용기를 잃지 않고 유머를 즐기면서 이웃과 더불어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삶을 계속하기 위해 그리고 남은 날들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기 위해 무엇에든 전 먹던 힘까지 쏟아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결심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처럼 육체적 기능이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을 미리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예컨대 이제 곧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나 지식도 실제의 경험만큼 강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말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 것인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말을 잃게 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깊은 슬픔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런 슬픔 자체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이틀이나 사흘 후에는 다시 삶을 향해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 걷는 능력이든 말하는 능력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때가 오면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85살이던 내 친구는 비 오는 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친구는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서 길을 건너다가 결국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늙었어도 자기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날 좀 도와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흔히 남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의 자존심을 잃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저 전설적인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누구와 대결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히 남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치욕스러워합니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기능의 상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나 사람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해서 난처한 일을 당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내 경우 이런 경험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말을 하다가 중간에서 아주 적절한 어떤 단어를 써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단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커다란 좌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일부러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대개 그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머지않아 그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 그 단어를 생각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절감과 분노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갖겠다는 고집만 버린다면 분노와 좌절감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던 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슬픔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가 허물어질 때,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타인을 의식해서 슬픔을 감추거나 억누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린 상실의 슬픔, 그 극한의 절망감을 제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나나 여러분은 나름대로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익혀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슬픔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잃어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면 큰 소리로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가슴에 맺힌 감정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적인 고통을 또다시 덤으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즉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을 때의 슬픔을 떠올립니다. 자기 자신을 슬퍼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자신을 슬퍼하는 것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나는 우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슬픔, 절망, 쓰라림, 분노, 공포, 후회 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고스란히 느낍니다. 눈물이 나면 저절로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 아직 뭔가를 끝내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아픔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다 보면 마침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요즘 부쩍 자주 웁니다. 눈물을 조금 흘리다 그칠 때도 있고 펑펑 울 때도 있고 울려다가 말 때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울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웁니다. 최근에 나는 슬픔도 삶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슬픔을 통해 죽은 사람들, 떠난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옷을 찢어서 슬픔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슬퍼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심장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상실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던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나에게 감정이 있고 내가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감정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나면 하루를 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로써 가족이나 친구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란 원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래 울었다면 울음이 그친 뒤에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인생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로 아주 깊이 슬퍼하고 있다면 그 슬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퍼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슬픔의 깊이도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피하거나 슬퍼하기를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감정 표출을 위한 건강한 배출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슬픔의 과정에서 시작 단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딛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이 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내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과 내가 죽음을 향한 길의 거의 끝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슬퍼합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슬픔입니다. 슬픔을 통해 경의를 표하고 나면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아직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나에 대한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나고 자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운명, 즉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기한테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중병에 걸리거나 병으로 인해 몸을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약간은 쉽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실을 명확히 보고 거기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항상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실을 안다고 해서 즉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도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가도 일순간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내 병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부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마침내 그래, 삶이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종의 단계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고자 노력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 서로 모순되는 두 감정이 충돌하는 것을 나는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희망과 좌절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나 역시 어머니에 대한 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직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감정 역시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와 절대적으로 순수한 관계, 완전히 애정만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불쾌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당당히 이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나나 여러분은 분노와 증오에 찬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생겨나는 살고 싶다는 감정과 죽고 싶다는 감정 사이의 싸움일 것입니다. 나 역시 가끔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남의 보살핌이나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꼼짝도 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분이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경우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운 채 남의 보살핌이나 받고 싶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변하면 그냥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가끔씩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나 여러분이 항상 그런 기분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죽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지금만 그런가? 만약 지금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잠깐 동안 그 환상의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으로부터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이며 항상 침대에 누워서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도 누군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저절로 되는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과 끊임없이 맞서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배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 의학적인 진단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경우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병에 대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슴 가득 과거에 대한 후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 여자랑 결혼만 했어도, 그때 그 직업을 택하는 건데, 그러나 이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차라리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그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 경험이 지금 내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과 얽힌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병에 걸리기 전에 그 사람과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한동안 감정을 접어두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을 담아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반드시 모든 감정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자기 배우자나 그 밖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로 질문을 하고 환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여러분의 방식과 환자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의 성공에서 위안을 얻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뒤엉켜버린 관계는 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은 매듭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는 삶의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그저 그날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금방 우울해져서 왜 아침마다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보관해두고 싶었던 신문 기사를 오려두는 것을
그날의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손자들을 돌보아주는 것처럼 다소 거창한 일을 목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혹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겠다는 결심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죽어가면서도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 역시 이제 곧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가능한 활동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도 나는 내적인 평화를 느끼며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 나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걸린 나 자신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내 자아를 보고 싶었고 이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최초의 동기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한 얼마 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내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슈타인에게 내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본 후에 슈타인은 가족과 친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10,0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10,000명이라면 브랜다이스 대학의 내 강의에 참석했던 그 어떤 총중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기뻤고 내가 평소 때의 나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나는 원래 수줍음을 잘 타는 편이라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책을 쓸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남들을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가족에게 격려의 의미로 미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족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생기는 세제 거품에 어린 색깔에 감탄하고 접시를 보면서 지난 주말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식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심하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공연히 불안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직 자신을 변화시킬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장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달라지고 싶어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데 왕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신용만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심술쟁이인 것은 심술쟁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만약 여러분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정말로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했든 여러분은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목욕을 하는 것도, 화장실 변기에 걸터 앉는 것도 모두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해냈던 그 수많은 일들, 내 삶의 일부로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신은 아직 독립적이며 분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독립성을 통해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사회나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소외된 떠돌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문명 사회라고 하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을 환자 자체의 허약함이나 죄악과 연결시키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것이 정신의 허약함이나 개인적인 결점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부끄러워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자신의 병에 대한 부끄러움의 강도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환자가 자신들의 사랑과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환자에게서 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질병은 종종 마치 무슨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은 남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질병은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인 환자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그들은 공포와 경계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고독감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병 자체가 우리 관계 자체를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병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 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내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속에다 꾹꾹 눌러담아 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닫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나은 기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향한 자기 나름의 사랑과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랑과 애정에 응답해 주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아름답다거나 빛이 나는 게 꼭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나?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환자야, 환자. 그렇지만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게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므로 나는 그들의 말이 내 기분과 모순되는 것이라 해도 그들의 느낌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것들을 모두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신에게 타이릅니다. 나쁜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찬 기억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병에 걸린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옛날의 잘못 때문에 그 벌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생각까지 들지 모릅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못살게 굴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아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을 슬퍼하고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면에서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다는 논리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2등이나 3등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어가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못살게 굴고 싶어질 때마다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 무언가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경우 새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이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와 내 동생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새어머니는 내 인생의 아주 소중한 일부였으며 나는 그분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였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윤리적인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염려해 주는 것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나는 새어머니께서 배운 이 사랑의 원칙들을 나 자신을 대하는 내 태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현재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과거에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 태어났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장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명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명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또는 건강했을 때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그 병이 보기보다 덜 심각한 것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기대한 것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살아있는 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루게릭 병이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악화되더라도 좀 더 천천히 악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더 오랫동안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과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고 침착하게 내 병에 대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그 밖의 노력을 하면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내가 자존심과 유머를 잃지 않고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며 평화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적인 평화를 느끼며 죽을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 그처럼 소란을 떨고 필사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은 모두 죽습니다. 나는 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 경우 나의 질병과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친구들이 다시 한데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그들 역시 나와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오고 같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영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을 교환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죽어가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법에 대해 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봄으로 해서 용기와 의욕을 얻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기대가 나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민과 사랑,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크나큰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야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삶이 계속되는 동안 이 말들을 실천하십시오. 스티븐 레바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다. 똑같은 얘기를 비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W.H. 오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지 못할 바에는 죽어라. 이 밖에 예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아가 언제나 방해를 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서로를 위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하면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에 걸린 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용기, 위엄, 관대함, 유머, 사랑, 열린 마음, 인내심, 자기 존중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더 급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생겨날 뿐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리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끝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안고 미소를 머금은 채 평화롭게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까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아들이 엄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노 교수가 병에 걸려서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쓴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저는 엄마 아빠가 영원히
죽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다가 죽을 때 같이 죽자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서 너를 보살펴 달라는 거니?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는 죽지 않고 자기 옆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제 어른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더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 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